이씨, 그대로 썼네. 수원이, 정환이, 덕수. 히히히히히. 9명. 오? 누가 빠져나갔어? 12명 돼야 되는데. 남주, 서연이, 주원이, 정환이, 찬율이, 학주, 호원이.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아, 미는구나. 그러면 누가 들어가는 거야? 현모하고 다시 초대를 해야 되나? 씨, 이것들이. 들어와라. 한 놈 들어왔다. 누가 들어왔냐? 지훈이 들어왔고. 두 놈이 더 들어와야 되는데, 현모하고, 그 다음에, 현모, 현모하고, 상원이, 아, 두 놈이구나. 잠깐. 빨리 와. 빨리 와. 아싸리오. 쉬어봐. 뭐? 한 놈이 하나, 상원이야? 아니구나. 현모 온디야. 마지막입니다. 생태계와 환경에 대한 얘기. 마찬가지 문제 풀면서 쭉 또 설명을 할 테니까 여기는 아마 설명이 더 많을 거야. 기본적인 설명에 대한 얘기들 다시 한 번씩 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지금 각자 있는 데는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야, 정환이 제 책상에 다리 내리시게. 아닌가? 12명 다 들어왔네. 각자 목소리 한 번씩 두고 갑니다. 남주. 네. 이 서연이. 서연아, 밥 먹냐?
덕주. 덕주야. 지식도 저거 안 되나? 아, 오케이. 서연아. 아주 자나? 주원이. 네, 나이. 정환이. 네네네. 뭐야? 지훈이. 찬울이. 찬울. 알았어, 덕주. 오케이. 호원이. 네. 상원이. 상원이 들어가고 따뜻하지. 민우. 네. 아이. 상원이하고 서연이만 대답하랬어. 서연이. 거기다 대답하려고? 그래, 알았어. 누구냐? 서연이냐? 상원이. 약주구리. 이것들 봐라. 자, 어려운 시기입니다. 오케이. 어려운 시기고요. 많이 여러분 힘들 거예요. 시험 기간이고. 근데 오히려 시험 공부하는 건 학교원 가니까 좋긴 하겠다. 필요한 부분도 공부할 수 있어서, 그지? 과학 공부 열심히 하셔서요. 중간고사 못지않게 실수하지 않고 잘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기 얘기하면, 그지? 강의실 선생님들 하나씩 들어가고 다 떠들고 앉아있어. 니네한테 욕 안 먹으려고 4시 40분까지 불러갖고 뭐야? 수업을 지금 2시간을 더 하고 있는 상황이야. 선생님을 노력하는 만큼 여러분들 성적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지? 코로나가 핑계가 되지 않게 우리 열심히 합시다. 오케이. 야, 지워 빨리. 자, 생태계 환경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찬가지 맨 앞에서부터 쭉 문제를 푸는데 워낙에 여기가 범위가 넓고 문제 하나하나씩 나올 때 여러분들 뭐 한다?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10시까지입니다. 10시까지 또 한번 가보시자고요. 자, 지금 생태계 구성 요소에 대한 얘기 가장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물론 시험을 본 학교도 있을 거야. 하지만 시험을 안 본 학교들은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생태계입니다. 생태계는요, 우리가 생물적 요인하고요, 비생물적 요인으로 구분을 하죠. 그죠? 그래서 생물적 요인 안에는 우리가 생산자, 소비자, 그 다음에 뭐야, 지위에 따라서 분해자 그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A가 뭘까? 생산자겠네. 그죠? 생산자고, B가 뭐죠? 소비자가 되겠네요. 그리고 C, 얘 외우라 했습니다. 세균과 곰팡이, 얘가 뭐라고? 분해자일 거다. 그죠? 그리고 그 주위 환경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비생물적 요인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작용, 반작용, 상호작용. 그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구분하고 할 거야. 자,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한테 가해지는 걔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작용이라고 얘기하죠. 작용. 그리고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다가 반대로 주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반작용이라고 한다. 그래서 작용하고 반작용에 대한 얘기, 그리고 생물적 요인 안에서 서로가 생산자, 소비자 서로 간에 주고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얘를 우리가 상호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딱
생태계 안에 생물 쪽이가 비생물 쪽이 구분하고요. 작용, 반작용, 상호적인 문제를 우리가 구분을 하고 그리고 문제풀이 들어가자고요. 자, 여기까지 문제 내용이 정리가 됐으면 기억. A는 광합성을 한다. 맞겠네. A가 누구니까? 생산자고요. 생산자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독립영양생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독립영양생물이다. 그래서 얘를 독립영양생물이라고 얘기하는 건 스스로 뭐한다? 양분을 만들어서 자급자족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B에 있는 소비자는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한다면 소비자는 종속영양생물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뭐한다? 양분을 만들 수가 없고요. 생산자를 뭐함으로써 섭식함으로써 살 수 있는 생물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종속영양생물이라고 구분하죠. 그래서 독립영양생물, 종속영양생물 나와도 뭐한다? 절대로 당황하지 않고 쓸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억 A는 광합성을 한다. 자, B와 C는 스스로 양분을 만들지 못한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 종속영양생물이라고 한다. 맞겠네요. 이건 숲에 빛이 잘 들고 토양에 양분이 풍부해 식물이 잘 자라는 것은 기억의 예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예요? 기억의 예가 된다라고 했을 때, 야, 얘는 아니겠지. 거꾸로 뭐야, 이건. 기억은 현재 반작용을 얘기하는 거죠. 이 반작용에 해당 얘기가 뭐였습니까? 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 지렁이가 뭐 한다? 땅을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그 토양의 통기성이 좋아진다거나, 그지? 생물이 누구한테? 비생물 쪽에 쪽에 있는 반작용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숲에 빛이 잘고 양분이 풍부해 식물이 잘 자라는 건 이건 뭐야? 얘는 작용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아니라 위에를 니은이라고 한다면 니은의 예가 되겠지. 그래서 이놈의 정답은 뭐다? 4번이 될 것이다. 됐지? 그렇게 해서 요거는 시험 문제가 거의 100%야. 시험범위 들어간 학교들은 요 그림 정확히 봅니다. 다음. 자, 두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 우리가 작용안에서 딱 보니까 이건 뭐야? 온도야, 온도. 그지? 우리가 그 작용이라고 하는 것 안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빛에 의한 영향, 온도에 대한 영향, 그 다음에 뭐야? 수분, 물에 대한 얘기, 그리고 또 뭐 있죠? 파장. 아, 그거 빛의 파장이지, 그지? 뭐 그런 것들의 환경요인이 생물에게 영향을 주는 사례인데, 여기 나와 있는 북극여우하고요, 여러분들 사막여우 혹은 엉대여우가 나올 때, 자, 사막여우는 저위도에 살아요. 사막. 그런데 북극여우는 고위도란 말이야. 즉, 사막여우는 따뜻한 곳에 사는 거고, 북극여우는 뭐야? 추운 곳에 살아. 그지? 그래서 얘는 온도라는 것이 누구한테 생물 쪽에 있는 작용에 대한 적응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지? 맞아요. 그래서 자, 온대 지역의 곤충은 늦여름과 가을에 겨울잠을 잔다. 뭐 하는 거야? 추워지게 되면 겨울잠을 자고 해서 생명 유지에 뭔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이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개는 가을이 되면 털 관리를 하는데 온도가 낮아지는 것 때문에 그런 건가? 아니면은 털 관리를 해갖고 뭐 한다? 이거는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체크. 그 다음에 목련은 겨울눈을 만든대요. 이것도 뭐에 대한 얘기다? 온도에 따른 영향인가? 겠죠? 그죠? 온도에 따른 영향. 그 다음이 곤충의 몸표면이 키틴질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야? 수분하고 관계가 됩니다. 온도보다. 그죠? 곤충이 키틴질로 되어 있어서 몸 안에 있는 수분이 뭐야? 빠져나가는 걸 막고 차단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유는 아니야.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이냐 아니면 기억 디귿이냐인데 개는 가을이 되면 털갈이를 한다가 이게 맞을까? 오 가끔씩 이런 게 뭐한다? 동폭하고 들어가 있습니다. 맞다고 얘기를 하네요. 덕주가 자신있게 문제 풀어봤나 보지? 그래서 정답은 뭐로? 4번으로 가져갑니다.
가을이 되면 털갈이를 하는 거나 가을에 겨울잠을 자는 거나 뭐한다? 같은 맥락을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으로 가져가시면 되겠네요. 다음. 야, 니은 나 때문에 이 시기야. 혁주 이제 사기쳤어, 씨. 알았어. 내 문제지, 내 문제. 니은 아니래. 야, 그럼 걔는 가을에 되면 털갈이 하는 거 이거 뭐야? 얘는 뭐에 해당되는지? 야, 파일 있으면은 답지 한번 확인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1번이 정답이랍니다. 이렇게 헷갈리는 것들은 굳이 학교 프린트에 있는 것들 위에 다 외우셔야 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3번 문제네요. 이 3번 문제는 자, 빛의 파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빛의 파장. 그래서 그림 가는 수심에 따른 헤드의 분포와 파장이 서로 다른 빛 A와 B랍니다. 짧은 쪽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빨강색이고요. 깊이까지 들어가는 게 뭐다? 청색계열이죠. 청색이다. 그래서 A, B는 각각 청색과 적색감을 나눴으니까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게 적색, 그 다음이 깊이 들어간 게 뭐야? 청색. 그래서 녹수류는 주로 뭐야? 적색을 이용해서 뭐합니까? 광합성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홍조류는 주로 눈색, 청색을 이용해서 뭐합니까? 활용을 하고요. 중간에 하나가 나오죠? 황색이 하나 나옵니다. 이 황색은 중간에 누구예요? 갈조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녹조류, 홍조류, 갈조류를 같이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이 A라는 놈은 주로 뭐예요? 주로 붉은색을 많이 이용을 하고요. 그지? A가 무슨 색? 적색광이니까 기억과 니은에 대한 얘기는 지금 뭐야? 녹조류고 홍조류로 봐야 되겠네. 얘가 청색광이니까 얘가 누구? 홍조류고요. 니은이 기억이 뭐다? 녹조류에 속하겠죠. 그래서 A는 청색광이고 B는 적색광이다. 틀렸어요. 자, 기억에 이르는 파래와 핵함이 있다. 맞겠죠? 녹수류. 파래가 파란색이야? 네, 빛의 파장이 짧을수록 더욱 깊은 곳까지 도달한다. 디귿을 맞는데 니은도 자신 없는데? 야, 역주야, 니은 맞아 틀려. 이씨, 또 틀리면 죽는다. 녹조류에 뭐예요? 핵함과 파래. 알았어. 빨리 지워. 그 다음에 그러면 문제는 뭐냐? 우리가 미역이나 여러분들 그 김들은 뭐에 속한다? 갈조류에 속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는 뭐야? 정답이 5번이 되겠네. 3번은. 그런데 빛의 파장에 대한 얘기는요. 제가 하나 더 꺼내 설명할 거예요. 뭐에 대한 얘기가 나오냐면요. 빛의 파장에 대한 얘기는요. 두 가지 더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나올 수 있는 문제의 유형에 대해서 뭐에 대한 얘기 기억하셔야 되나요? 엥겔만의 무슨 실험? 엥겔만이 실험한 핵함. 자, 핵함 실험에 대한 얘기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거예요. 중학교 때. 그래서 바다 한 마리 핵함을 넣어주고요. 핵함을 이렇게 넣어놓고 그 위에서 뭐 하죠? 여러분들 프리즘이죠. 분광기를 이용해서 빛을 뭐합니까? 분산을 시킵니다. 자, 분광기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무슨 광을? 백색광을 쫙 비추는 거야. 백색광을 쫙 비췄더니 뭐가 돼? 꺾여서 이게 분산효과가 많이 꺾이는 건 누구다? 파란색이고 덜 꺾이는 건 뭐라고요? 붉은색이야. 그런데 자, 이 핵함이 붉은색인지 파란색인지 어느 쪽을 뭐야?
광합성에 이용하는지 보기 위해서 지금 이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빛의 파장이 광합성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모았다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실험을. 근데 얘가 어디를 이용하는지 알기 위해서 여기다가 모른다고요? 호기성 세균을 넣는단 말이야. 자, 호기성 세균은 뭡니까? 라고 한다면 산소를 겁나게 사랑하는 세균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산소를 겁나게 사랑해서요. 여기에다 호기성 세균을 넣었더니 이 잡색광에 비치는데 호기성 세균이 많이 몰리고요. 그리고 청자색 쪽에 뭐한다? 호기성 세균들이 많이 모이다는 얘기야. 그래서 헤카미란 놈이 녹색이어서 녹색인데 문제는 얘가 꼭 녹색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헤캄은 뭐야? 적색광과 붉은색이죠. 적색과 청자색을 이용해도 뭐한다? 광합성을 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뭐한다? 확인할 수 있는 시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요. 그렇다면 우리가 엽록체라고 하는 것이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인데 이 안에 뭐가 있다? 색소, 엽록소인 색소가 있는데 그 엽록소 뭐가 있어? A와 B가 있어. A가 여러분들 대장입니다. 그거 말고 낙엽 때 보이는 무슨 색깔? 붉은색이나 노란색, 카로틴이나 여러분, 카란토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에 속한다? 엽록소입니다. 색소죠. 엽록체라 있는. 그런데 이 엽록소 A, B가 A, B의 뭐에 대한 얘기? 얘가 흡수하는 흡수 스펙트럼하고 그 다음에 작용하는 작용 스펙트럼을 뭐한다?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흡수 스펙트럼과 작용 스펙트럼을 그랬더니 자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나는 얘기야. 어떻게? 자 X축이 파장이고요. 얘네들의 작용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같은 게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나타나네. 이게 무슨 흡수 스펙트럼. 그 다음에 작용 스펙트럼을 봤더니 마찬가지 뾰족뾰족한 곳에서 뭐한가? 훨씬 더 많은 작용이 나타나더라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봤더니 요쪽 부분이 무슨 색? 청색과 자색 계열. 청색과 자색인데 자색이 목에 보라색하고 청색 계열이 아닌 그 다음에 얘가 무슨 색 계열? 적색 계열을 주로 이용해도 뭐한가? 광합성을 하더라는 얘기지.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수심의 깊이에 따라서 살고 있는 해조류의 종류에 대한 얘기와 엥겔만의 헤캄 실험, 그 다음이 엽록소 A와 B의 흡수 스펙트럼과 작용 스펙트럼 세 가지 중에 뭐가 나와도 빛의 파장에 따른 뭐다? 동물의 적응이다 혹은 작용이라고 보는 거야. 됐지? 세 개 중에 뭐가 나와도 뭐한다? 에이 저기 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똑같은 예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 기억합시다. 다음 4번으로 갑니다. 자, 두입의 단면 구조를 나타낼 때 뭐에 대한 얘기기에 딱 보니까 얘는 빛의 세기다, 그지? 그래서 울타리 조직이 아주 견고하게 발달이 돼 있는 양지식물의 이파리인 양엽이고요. 오른쪽에는 울타리 조직이 덜 발달되어 있는 거다. 음지식물의 이파리인 음엽이다. 그죠? 그러니까 가와 나는 한 식물에 존재할 수 없다. 그지? 양지식물과 음지식물이니까 가가 나보다 울타리 조직이 더 발달되어 있다. 울타리 조직에 뭐가 많은데 엽록체가 많아. 가와 나는 식물이 빛의 세계에 적용한 사례가 있다. 맞겠죠? 자, 그런데 빛의 세계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체크하고 합시다. 광합성에서 빛의 세기를 여러분들 가르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빼서 설명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자, 빛의 세기에 따른 광합성의 양을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요게 그래프가 나오면 뭐한가? 되게 어렵게 느낄 거야. 그래서 X축이 뭐라고요? 빛의 세기고요. 그 다음에 Y축이 뭐라고요? Y축의 위쪽은
이산화탄소의 흡수량이고요. 흡수된 양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이 아래쪽은 뭐라고요? CO2의 방출량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빛의 세계에 따라서 방출량과 증부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자, 음역 같은 경우에는 CO2의 방출을 잡고요.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식물? 음지식물. 그 다음이 양역 같은 경우에는 얘보다 뭐야? 훨씬 더 많은 뭐야? 빛이 필요하니까 얘가 양지식물이다. 그랬을 때 이 그래프 안에서 우리가 세 가지 포인트에 대한 얘기 잡으셔야 돼요. 자, 외경상 보기에 빛의 세기가 이산화탄소의 흡수이나 방출량이 없을 때 빛의 세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고상점이라고 한다는 얘기 기억합시다. 그래서 얘는 호흡량과 뭐가 똑같을 때다? 광합성량이 같을 때이기 때문에 식물이 생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빛의 세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고상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상점은 하루에 몇 번? 맑은 날 2번 나타나고요. 그리고 고상점에서는 뭐가 일어나지 않는다? 식물의 생장은 나타날 수가 없다. 왜? 생산하는 것과 쓰는 게 똑같으니까 생장에 필요한 유기물들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빛의 세기가 뭐야? 제한 요소가 될 수 없는 빛의 세기를 뭐라고 한다? 광포화점이라고 한다. 그래서 광포화점 이상의 빛의 세기에서는 그때부터는 뭐야? 빛의 세기가 제한 요소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음지식물이보다 양지식물이요. 양지식물이 고상점도 항상 높고요. 광포화점도 높아요. 그리고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 게 또 하나 보는 게 뭐냐면요. 아, 이거 봐라. 야, CO2를 방출한 제일 처음에 빛의 세기가 0인 곳에서 이 지금 이만큼 나타나는 이 CO2의 방출량은 뭘 얘기하는 건데 얘는 호흡량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호흡은 식물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낮이건 밤이건 뭐다? 항상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 호흡량은 항상 뭐하게? 같게 나타난다는 얘기야. 그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얘기하죠. 야, 총 동화량이야. 총 동화량이라고 얘기하고요. 다른 말로 총 광합성 양이라고 하는데 얘는 순 동화량과 뭘 더한 값이다? 순 동화량과 호흡량을 더한 값이다. 호흡량을 더해서 표현한다. 그럼 이걸 그래프로 가지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거야. 어떻게? 이렇게. 여기가 총 동화량 혹은 총 동화량이라고 한다면 아래쪽이 뭐라고요? 호흡량이고 위쪽이 순 동화량일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이 순 동화량을 통해서 뭐가 나타난다? 생장이 가능한 거고요. 호흡량은 뭐 하는 거야? 그대로 소비하는 양을 얘기를 한다. 그래서 빛의 세기에 따른 광합성의 양에 대한 그래프도 마찬가지 단골 메뉴로 이름을 나오는 거 중학교 때 배우셨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갑니다. 다음. 자, 5번 문제네요. 5번 문제 보면 얘는 1조 시간과 관계가 되겠군요. 그죠? 자, 1조 시간과 관계되는데 1조 시간은 나도 헷갈리는데 일단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1조 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조 시간. 그 1조 시간에 대한 얘기가 장외식물과 단위식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자, 두 식물 가와 나의 낱길이 또는 반길이에 따른 개와 백분위를 나타낸 것이에요. 가와 나는 장외식물과 단위식물 중 하나예요. 이 장외식물과 단위식물에 대한 말의 의미가 저도 머릿속에 정확히 박혀있질 않아서 그래프에 대한 해석부터 하고 갈게요. 자, 그래프에서 보면 가를 보면 어디에서 100%입니까? 개화율이 100%가 되는 곳이 여기서부터 100%네요. 그러면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질 텐데 그 전에는 밤의 길이가 충분히 뭐한다? 길다가 낮의 길이가 뭐야? 길어지는 순간에 개화가 100% 일어나고 있어요. 아하, 이거 봐라.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그지? 가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는 뭐야? 개화가 안 되다가 언제 봄이나 그죠? 초여름에 뭐가 될까? 초여름에 이제 개화가 되기 시작하는 놈이겠네요. 그런데 나를 보면 자 밤의 길이가 길 때는 뭐가 될까? 100%가 낮의 길이가 길어지기 시작하는 거 어떻게 됐어요? 개화율이 훅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얘는 밤의 낮의 길이가 길 때는 개화가 돼 꽃이 피다가 낮의 길이가 짧아지니까 꽃이 안 펴. 오라 그러면 얘에 해당되는 건 언제게요? 라고 얘기한다면 밤의 길이가 길어지는 곳에 뭐한다? 밤의 길이가 길어지면 안 되겠네 얘는. 뭐라? 가가 밤의 길이가 길다가 낮의 길이가 길어야 되는 거죠. 얘는 낮의 길이가 길 때 뭐한다? 꽃이 안 펴? 가는 낮의 길이가 길 때 꽃이 펴. 그러니까 봄이나 여름에 피는 거고요. 봄이나 여름에 피는 게 맞아? 야, 장일식물과 단일식물 허락이야? 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얼라리야, 잠시 대기. 장일식물이요. 여러분들 뭐냐면, 밤의 길이가 일정 시간, 밤의 길이가 짧아지는 것이 개월진 10월만데 중요한 역할을 하네. 밤의 길이가 짧아진대. 그럼 밤의 길이가 짧아지는 게, 가가 그럼 무슨 식물이에요? 가가 장일식물이겠네요. 밤의 길이가 낮의 길이가 짧아진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 원래 길자자의 날일자거든. 날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밤의 길이가 뭐 할 때, 밤의 길이가 짧아질 때 뭐가 된다고요? 길이가 짧아질 때 개화가 일어나는 놈이네요. 가가. 그러니까 가는 밤의 길이가 짧아질 때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가을에 뭐한다? 꽃이 피는 놈이겠네요. 가을에. 그럼 단위식물은 거꾸로겠다, 그지? 얘는 밤의 길이가 뭐 할 때? 길어질 때 꽃이 피는 거네, 그지? 밤의 길이가 길을 때. 그래서 단일식물 같은 경우에는 나가 단일식물이고요. 단일식물 같은 경우는 한개 암기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밤의 길이가 일정 시간 이상 돼야지 뭐한다? 꽃이 피는 놈이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가는 장일식물이가 맞네요. 그러면 나는 한개 암기가 주어져야 되니까 가을에 교환하는 게 맞을까? 밤의 길이가 짧아지다. 장일식물이 가을에가 아니고 언제? 봄이겠다. 봄에. 그리고 단일식물이 언제? 가을에 꽃이 피겠네요. 그러니까 나는 가을에 개화할 것이다. 맞고요. 밤 길이가 6시간일 때 이렇게 나와 있네요. 밤에 1분간 백색 나에서 개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1분간 백색광을 비추면 나에서 개화가 일어날 수 있겠죠. 왜? 암기가 일정 시간 연장이 되는 게 아니라 뭐한다? 짧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정답이 5번이라고 보여지는데 혁주 맞아 틀려? 말라? 디귿 틀리다고? 몰라. 디귿이 왜 틀리지? 반일식물은 한개 암기? 뭐라고요? 잠깐만 정확하게 합시다. 이거 확인 좀 하고 올게요. 뿅. 5번 문제지. 문제 겁나게 많아. 씨. 서술형 문제까지. 5번 확인해보자. 얼라리야.
당일식물 나는 단식물이고요. 단일식물은 반 길이가 한 개 암기보다 뭐가 된다? 한 개 시간보다 길어야 꽃이 핀다네. 그래서 4번이 정답이랍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수하지 말라는 거 보여주는데요. 어머, 장일식물하고 단일식물은 아직도 헷갈리네. 개화가 안 된다는 얘기네. 디귿에서. 개용기는 맞았는데 밤 시간이 8시간일 때 여길 얘기하잖아요. 그럼 1분간 100세간을 비췄을 때 낮의 길이가 뭐한가? 더 길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죠? 낮의 길이가 길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뭐한다? 개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야, 요거 장일식물하고 단일식물 나오면 나는 틀릴 것 같은데. 오, 너네 맞춰야 되는데. 얼라리요. 넘어갑니다. 자, 6번 문제예요. 6번 문제 보면 얘 뭘까요? 생태계 평행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먹이 사슬이네요. 근데 이제 복잡한 상태의 먹이 구물입니다. 그죠? 자, 식물성 플랑크톤, 동물성 플랑크톤, 얘가 무슨 생산자입니다. 그리고 동물성 플랑크톤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고 3차 소비자, 최종 소비자 이렇게 하겠죠. 자, 에너지 효율은 뭐라 그랬어요?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커지는 거, 그지? 상위가 에너지 효율이 가장 크다는데 가장 뭐합니까? 작습니다. 가장 하위 영양 단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자, 멸치는 1차 소비자이자 2차 소비자가 될 수도 있네요. 왜? 식물성 플랑크톤을 직접 먹으면 뭐가 된다? 1차 소비자가 되겠고요. 동물성 플랑크톤을 섭취하는 거야? 2차 소비자도 가능할 테니까. 다음. 고래의 개체수가 전갱이 개체수가 작다. 맞죠? 상위 영양대가 개체수의 수는 뭐한다? 점점 작아진다. 그래서 가장 많은 영양 관계를 가진 먹이사슬은 식물성 플랑크톤, 동물성 플랑크톤, 멸치, 그 다음이 가다랑어, 그 다음이 참치, 고래. 맞네요. 순서가. 그래서 디귿도 맞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리을 정답 5번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러고 또 넘어가 볼게요. 7번. 자, 생태계 두 개를 비교해봤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건 아주 단순한 먹이 사슬 형태로 되어 있고요. 오른쪽은 복잡한 뭐다? 먹이 그물 형태로 되어 있다.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합니다. 가보다 나의 먹이가 더 복잡하다. 맞지? 두 생태계의 생산자와 최종 소비자는 같다. 생산자 같고요. 최종 소비자가 얘는 뱀인데 얘는 호랑이, 매니까 서로 뭐하다? 틀리네요. 뒤에 거는. 나에서 들쥐의 개체가 1초로 증가하면 자, 들쥐의 개체수가 증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뱀, 올빼미 개체수, 즉, 그 다음 단계인 올빼미하고 뱀의 개체수도 증가하겠죠, 일시적으로. 그래서 정답이 몇 번? 3번으로 가져가면 되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7번까지 한 페이지를 풀었습니다. 다음 8번. 자, 우리가 생태 피라미드에 대한 얘기 같아요. 그죠? 채식주의자 육식을 주라는 사람의 영향관계에 따른 에너지 피라미드를 나타낸 것이다. 둘 사이에서 에너지 피라미드를 구성하는 단계 에너지의 차이의 모든 조건은 동일하다. 주어진 조건 잘 보세요. 자, 채식주의자가 많아지면 온실기체의 발생량은 줄어들 것이다. 그러겠네요. 그죠? 가축이 여러분 젖도가 뭐 방출합니까? 메테인 기체를 방출하기 때문에 줄어들 거야. 그 다음에 채식하는 사람들 에너지 효율이 육식하는 사람들에 비해 높죠. 왜냐하면 향유영양제를 할수록 그렇지 않겠네요. 그죠? 왜냐하면 채식주의자는 몇 차? 1차 소비자고요. 육식하는 사람 몇 차 소비자야? 2차 소비자일 테니까. 그러니까 에너지 사용량은 많아. 그런데 에너지 소요로 따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높아지는 거니까. 그 상위 영향 단계가 채식주의자는 1차원 소비자인데 육식주의자는 2차 소비자에 해당되니까 틀림복이네. 자, 육식을 주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옥수수와 같은 곡물의 가격이 뭐한다? 상승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맞겠죠. 왜냐하면 옥수수를 뭐합니까? 가축이 먹는 가축을 많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축의 소비량이 많아진다는 게 무슨 얘기야? 옥수수의 소비량도 그만큼 많아질 테니까 가격은 뭐야? 상승할 거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으로? 4번으로 가져가는 게 맞겠네요. 그지? 자,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갑니다. 자, 9번 문제인데 요거는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세요. 풀어보고 답을 표기해 볼래요? 자, 9번 문제를 풀어 올렸으면 제가 보기에는 뭐라고 보인다? 아마 답을 기억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뭐한다? 맞는 답이겠죠. 크니패스가 뭐예요? 얘는 외래종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종이기 때문에 뭐가 없다? 천적이 없다. 그 다음에 크니패스는 종자수를 증가시킨 게 아니고 뭐라고요? 감소시켰고요. 먹이사슬이 복잡한 어디다? 가 쪽이 더 복잡하게 나타나겠죠? 그지?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자, 10번 문제네요. 자, 생태계의 평이 가장 파괴되기 쉬운 곳이 어디냐고 물어봅니다. 어딜까요? 제가 보기엔 어디다? 농경지일 거예요. 왜? 인위적인 형태가 들어가고요. 거기에다가 뭐야? 농경지에는 환경오염의 주범이들은 농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뭐야? 그나마 자연생태의 평이 가장 유지가 되기 쉽다라고 보는 거지. 다음 지구환경의 변화입니다. 자, 11번 문제는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라고 한다면 자, 현재 추세로 방금 티 나갔다. 어느 놈이 나갔지? 남주, 서현이 뭐라고 얘기하고 나갔어? 아닌데 얘기 안 하고 나갔는데 쉬워? 다시 들어왔다. 어쭈 왔다리 갔다리 해라. 어떤 놈이야? 들지 맙시다잉. 왔다리 갔다리 안 돼. 자, 11번 문제를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구온난화에 대한 문제네요. 참 심각합니다. 문제는 짙은 색일수록 뭐라고요? 온도가 높은 거예요. 남반구보다는 어느 쪽이? 양쪽 북지방에 뭐예요? 짙은 색깔이 더 높은데 북쪽이 더 크네요. 자, 지구 전반적으로 온도가 상승할 것이다. 그러겠죠. 적도적인 온도 상승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고요? 아니고요. 양쪽 북지방, 특히나 북지방에 문제가 생기네요. 100년 후는 현재보다 해수면 높이가 상승하겠죠. 왜? 해수의 상승이요. 나타나는 경우가 뭐예요? 두 가지 요인인데 해수면의 높이가 상승하는 경우 첫 번째가 육지의 빙하가 뭐 할 때? 녹을 때. 그죠? 그 다음이 두 번째가 온도 상승에 따라서 나타나는 뭐다? 온도 상승에 따라 나타나는 해수의 뭐예요? 열팽창이죠. 해수의 열팽창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고요. 그러면서 문제는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이산화탄소의 용해도가 뭐한다? 감소합니다. 물에도가 있든 해수에도가 있든
용해도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녹아있지 못하고 대기 중으로 빠져나오니까 계속적으로 지구 온난화가 뭐야? 가속이 되는 형태가 돼버려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정답이 몇 번이다? 기억과 디귿이니까 정답이 3번이 되겠네요. 넘어갑니다. 자, 12번 문제는요. 남극 빙하의 연구랍니다. 빙하의 연구. 여기 여러분들 그 중간에 16의 산소와 18의 산소의 비율에 대한 얘기, 이게 만약에 학교생이 가르쳤다면 얘는 시험 문제 100%고요. 학생들이 뭐한다? 많이 당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떻게 설명드릴 거냐면, 자, 지금 이 밑에는 바다고요. 위에가 어디예요? 대기예요. 바다와 대기입니다. 그러면 바닷물 안에 16의 산소를 가지고 있는 산소와 18의 질량수가 있는 산소가 있는데 동위문소예요, 동위문소. 그지? 그런데 자, 외부 기온이 뭐가 돼요? 대기 쪽의 기온이 고온 상태야. 그러면 온도가 높아지는 고온 상태가 되면 16의 산소와 18의 산소 중에 누가 더 무거워? 18의 산소가 훨씬 더 무거워. 그러면 18의 산소가 무거우니까 고온인 상태, 온도가 높은 상태 증발되는 정도가 많을 때 고온 상태가 되면 여기서 증발량이 뭐야? 많아짐에 따라서 대기에 있는 16의 산소에 대한 18의 산소 비율이 뭐가 됩니까? 증가합니다. 증가한다. 왜 그렇다고요? 증발량이 많아짐에 따라서 무거운 18의 산소가 훨씬 더 뭐야? 많이 증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러면 외부의 고온 상태에서 얘가 되면 얘가 어디로 가요? 대기의 순환을 통해서 극지방으로 간단 말이야. 어디로? 극지방. 그지? 혹은 산꼭대기에 올라갈 거 아니야. 그래서 뭐가 생겨? 빙하가 생긴다니까. 그러면 빙하에 우리가 16의 산소에 대한 이 동위원소의 비율이, 산소의 동위원소의 비율이 높을 때가 뭐라고요? 고온 상태랍니다. 높을 때가. 볼까? 어떻게 보여? 그래프 보면요. 그래프 보시면 자, 높을 때가 뭐예요? 기온이 높다니까. 낮을 때가 뭐라고요? 기온이 낮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만 보면 뭐야? 반만 아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와, 그렇다면 증발이 많이 일어나면 외부 기온이 지구의 기온이 고온 상태에서 바다 안에 들어있는 이 동위원소의 존재 비율은 오히려 작아질 거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해양 생물의 화석에 들어가 있는 화석에 포함되어 있는 이 존재 비율은 뭐한다? 작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됐습니까? 자, 그래놓고 순서로 들어갈 거야. 자, 존재 비율이고요. 이에 대한 해석을 옳은 것만을 보는데, 야, 근데 그러면 주관식 문제 보니까 서술형 문제 보니까 그거 나온다. 빙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16의 산소에 대한 18의 산소의 존재 비율.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이산화탄소의 양. 요거 두 가지 가지고 뭐한다? 과거의 기울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기억. 과거 10만 년 동안의 평균율은 현재보다 높은 게 아니 누구야? 낮았는데? 그잖아. 기온 편차가 거의 낮았어. 틀렸다. 자, 기온이 높아지면 빙하의 산소 동위온도의 비율값은 상승한다. 맞아. 밖의 기온이 고온 상태가 뭐 한다고? 빙하에 있는 18의 산소비를 높인다. 자, 빙하의 면적은 A시기가 현재보다 넓었을 것이다. 그러겠지. 왜? A시기는 저온 상태고 현재는 무슨 상태니까? 고온 상태였을 테니까 저온 상태가 훨씬 더 뭐야? 빙하의 면적이 넓었을 거야. 그러니까 정답 몇 번? 4번으로 가져가면 되겠지. 자료해석형 문제는요. 자료 안에 답이 있으니까 꼼꼼히 봅시다. 됐지?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12번 풀었고요. 13번입니다. 아,
이거 14번은 뭐야? 복사푼에 대한 문제예요. 자, 지금 그래프를 딱 보고 확인해 봤을 때 이제 나오는 게 뭐라고 나옵니까? 이거 봐라. 누가 B는 과잉된 양, 남는 양이고요. A와 C가 뭐예요? 이게 부족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과잉된 부분이 뭘 통해서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라고 하는 해수의 순환을 통해서 저위도에서 어디로? 고위도로 이동을 한다. 그죠? 자, 비위도대가 뭐예요? 저위도예요. 적도니까. 그리고 AC 위도대는 뭐다? 고위도로 이동을, 에너지가 이동을 한다. 뭘 통해서? 대기와 해수의 순환을 통해서. 그 다음에 헤들리 순환은 A, B, C 중에서 B 위도대에서 주로 발생한다. 자, 헤들리 순환이 어디야? 위도 0도에서 몇 도까지? 30도까지를 헤들리 순환이라고 얘기하니까 맞네. 그죠? 그 다음이 에너지 이동량은 순복사 에너지 양이 가장 크게 되고 이거 에너지 이동량 잘 나온다잉. 에너지 이동량이 가장 많은 위도는 어디래요? 38도에 38도. 양쪽이 뭐해지는 거? 같아지는 거. 여기가 뭐다? 이동량이 가장 많은 거야. 근데 순복사 에너지 가장 큰 애들 어디야? 적도를 얘기하니까 얘는 뭐야? 원하는 것 30도가 아닌 거네. 그러니까 정답이 몇 번? 3번으로 가져오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그 대기의 대순환에 대한 얘기가 바로 옆 문제에서 뭐가 됩니까? 나타납니다. 15번도 풀고 할 거예요. 자, 15번 문제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기의 대순환 과정이랍니다. A가 뭐라고요? A가 헤들리 순환 세포, B가 뭐? 패렐 순환, C가 뭐라고요? 극순환이죠. 그리고 얘가 무슨 풍? 북방구네요. 북동무역풍. 마치 지상에서 보는 말입니까? 얘가 무슨 풍? 편서풍. 얘가 무슨 풍? 극동풍. 이거 모르는 분들 외워야 돼 이거. 자, A에 만들어진 바람은 엘니뇨 현상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엘니뇨 현상이라고 하는 어디서예요? 남반구입니다. 이거를 만약에 무역풍이라고 여러분들 전체로 보인다면 이건 답이 맞을 테고요. 얘는 남반구고 지금 지도에서는 뭐다? 북반구니까 그렇게 남반구와 북반구로 구별했으면 틀린 목일 거야. 그럼 이런 거 뭐냐? 일단 스킵. B는 패널 순환을 우리의 상공에 보는 방한 현상에 관여한다. 맞겠죠? A와 B의 영향으로 우리도 익숙적으로는 건조기후. 건조기후가 어디게? 이 건조기후는 여러분들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고 갑시다. 자, 무슨 얘기냐면 대기의 대순환에 대한 걸 꺼내야 되겠네요. 어떻게? 있다고. 그지? 그래서 적도 부분이고요. 0도입니다. 30도, 60도, 90도 했을 때 왼쪽에 나타나는 헤들리 순환은 적도에서 상승해서요. 30도에서 하강, 그리고 적도에서는 상승해서 무슨데? 저기압되고 여기다 열대 수렴대 혹은 적도 수렴대라고 얘기하는 수렴대예요. 수렴대가 뭐라고요? 저기압입니다. 그 다음이 위도 30도에서 60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서 하강, 여기서 상승하는 무슨 순환? 패렐 순환이고요. 그래서 30도 부분에서는 하강 기류가 발달돼서 뭐야? 고기압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중위도 고압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많다고요? 사막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 남북이 20, 30도 부분에. 그 다음에 위도 60도 분에서는 뭐가 됩니까? 북순환 과정도 여러분 뭐예요? 이렇게 나타나면서 여기서 뭐야? 저기압대.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적도에서는 저기압대, 30도에서는 뭐? 고기압대, 60도에서 뭐야? 저기압대. 그래서 얘를 우리가 항대 전선대라고 얘기를 하죠. 이 명칭들도 뭐한다? 명확히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우리가 구분되어 있고 또 하나
바람의 방향을 얘기할 때, 지표에서 바람이 부는 방향을 얘기할 때, 이렇게 적도에서 여러분 남방구는 오른쪽, 남방구는 오른쪽, 북방구가 오른쪽, 남방구가 왼쪽으로 이어지는 바람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 때문에? 전향력이라고 해요. 지구의 자전에서 나타나는 전향력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전향력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이 그렇다면 위도 60도에서 한번 딱 꼬마고 부딪히니까 얘가 무슨 풍? 무역풍이고요. 얘가 무슨 풍? 현사풍 때고요. 얘가 현동풍으로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극동풍이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정리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나오면 뭐 한다? 아, 내가 알고 있는 문제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지. 자, 그 얘기야. 그러면 볼게. 자, 기억은 아까 일단은 스키 B는 맞았고요. AB 영향으로 AB 영향으로 위로 60도구는 건조기후가 아니라요. 얘는 60도구는 한대 전선되어서 뭐라고요? 얘는 저기압입니다. 저기압은 상승기류가 활발해서요. 얘는 감수량이 뭐보다 많다? 증발량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건조기후가 아니고 뭐다? 안 되는 거지, 건조기후가. 미도에 따라 단위 면적당 태양 확산이 달라 발생한다. 그럴 수 있겠죠. 뭐의 차이? 에너지의 차이. 그러면 니은 니은에도 답이 있고 기억 니은 니은도 답이 있어. 야, 여기서 이제 뭐야? 헷갈리는 거지. 자, 엘니뇨 현상이라고 하는 건 남반구에서 무역에 의해서 남동 무역풍에 의해서 뭐합니까? 무역풍이 약화가 될 때 발생하는 거니까 AEA가 만들어지는 바람에 대한 얘기를 지금 이거는 답을 니은 니로 써도 맞다고 할 수 있고 기억 니은 니로 해도 답이 맞다고 할 수 있겠네. 그지? 왜냐하면 여기에 위도가 표시가 안 돼 있으면 90도 뭐야? 북방구라고 표시가 안 돼 있으면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이게 북방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와 엘니뇨 현상은 남반구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틀리겠지만 A에서 만들어지는 바람 자체를 그냥 무역풍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뭐다? 얘는 맞는 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답을 기억 니은도 맞다고 할 수 있고 기억 니은 니을도 맞다고 할 수 있겠네. 아니구나. 니은 니을도 맞고 기억 니은도 맞다고 얘기할 수 있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학교 선생님이 뭐한다? 당황을 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뭐라? 야, 기억이 나는 맞다고 생각하고 무역비라고 문제를 냈는데 학생들은 북방구 있잖아요 라고 얘기해서 기억의 부위가 틀렸어요. 답입니다. 2번이 맞을 거지.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헷갈리지 않게 내길 바랄 뿐입니다. 오케이? 얘 답은 니은 일도 되고 기억 니은도 된다는 거 하는 거 기억합시다. 다음 넘어갈게요. 위에 있는 문제 14번 문제입니다. 사막 아까 얘기한 거죠. 자 찾아보니까 위로 몇 도? 남북이 2, 30도 부근에 뭐가 많아요? 사막이 주로 발달이 돼 있어요. 그 얘기 뭐야? 중위도 고압도잖아. 자 옳지 않은 것이란다. 전 세계적으로 사막 활동은 증가하고 있어요. 자 사막화를 겪는 중에 재정적 비적적 필요하겠죠. 자 식물이 줄어들 경우 반사이나 지표의 건조가 가속이 되겠지. 반사이 증가한다. 대기의 순환에 하강류가 발달하는 지역에서 잘 나타난다. 맞겠죠?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 헬스테이지 물량이 늘어나 사막화들이 줄어들 거라고? 노노노. 뭐 한다고요? 지구 온난화 사막화 뭐 한다? 가속을 시키고 있는 거야니.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몇 번? 5번으로 가져가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15번까지 문제 풀었어요. 자, 16번이 뭐예요? 엘니뇨하고 라니냐 같아요. 자, 엘니뇨 현상과 라니냐 현상에 대한 얘기 같아요. 근데 이제 평년 속도네요. 아, 그럼 정상인 경우와 엘니뇨인데, 자, 정상인 경우에는 적도 쪽에서, 야, 요렇게 왼쪽으로 뭐예요? 무역풍이
무역풍이 강해서 그것에 의해서 무슨 무역풍이야? 남동 무역풍이 강하게 따라서 남쪽 조류가 무지무지하게 정상적으로 빠르게 흘러갈 때 우리가 뭐라고요? 아, 선생님 가가 정상 상태군요. 그런데 나는 유속이 뭐가 돼요? 오, 반대로 나와요, 선생님. 무슨 얘기야? 얘가 엘니노겠군요. 라는 걸 파악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의 A 해역이네요. A 해역이 어디게? 페루 연안입니다. 그죠? 페루 동태평양이에요. 동태평양 연안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보는 거야. 그러면 평년보다 무역풍의 세기가 강한 게 아니고 뭐예요? 약할 때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평년보다 해수면의 높이가 나쪽이 높아지지요. 물이 밀려가야 되는데 동쪽에서 서쪽으로 밀려가서 해수면의 높이가 낮아져서 뭐가 나타나야 된다? 용성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주변의 어장에서 냉해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어장이 형성이 되지 않아요. 얘는 언제야? 요거 두 가지 기업과 기것에 대한 뭐다? 라니냐라고 하는 현상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16번의 정답으로 이음만 맞다.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엘니뇨와 정상 상태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봤어요. 다음 넘어갑니다. 자, 17번 라니냐네요. 얘기했네요. 동태평양 무역풍이 무지하게 강해서 나타나는 거야. 그지? 그래서 17번에 동태평양의 해수면의 온도가 비정상으로 나왔다. 그래서 무슨 현상? 냉해 피해를 당할 수 있다. 바닷물이 너무 차가운 고양이. 그래서 맞습니다. 그 다음이 적도 부근의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강할 때 나타나는 게 많지요. 서태평을 이용한 따뜻한 해수면이 흐름이 강해진다. 맞겠고요. 남쪽대를 얘기합니다. 강수량의 증가에 홍수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강한 상승기류가 생겨서 강수량이 증가한다고요? 앞에는 맞아요. 강한 상승기류가 생기는 건 맞아. 그런데 강한 상승기류는 뭐야? 밑에 있는 심해층에 있는 차가운 물이 올라온 겁니다. 심해층이 올라오면 기온이 뭐한다? 낮아집니다. 기온이 낮아지면 상승기류가 형성이 되지 못해요. 그러면 강수량이 증가하는 게 아니고 뭐한다? 감소하는데 이것만 틀린 거예요. 그지? 됐지? 그렇게 해서 5번 문제를 뭐한다? 정답으로 고르시면 되겠고요. 다음. 자, 18번부터는 뭐에 대한 얘기다? 에너지 전환과 보존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전체적인 얘기니까 일단 풀다가 설명할 거 있으면 설명을 할게요. 자, 열효율이 1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100%인 열기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기관이 1인 열기관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제2종 연기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연기관 중에 제2종 연기관하고 제1종 연기관이 있는데 제2종 연기관이 열효율이 100%인 놈. 제1종 연기관은 뭐게? 제1종 연기관은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뭐가 될 수 있는 놈? 작동을 할 수 있는 놈을 얘기합니다. 열기관에서 에너지 보내력 없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요? 아니에요. 에너지 보내력 없이 운동한다. 누구든지 성립이 돼야 합니다. 다음, 열기관은 열에너지를 역학적으로 1로 바꾸는 장치 맞고요. 열효율이 높은 제품을 사용하면 온실가스 발생을 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맞아요. 효율적인 열기관에서 같은 영역을 때 방출한 열의 양이 작다라고 것도 맞겠죠. 그래서 18번에 몇 번? 2번으로 정답을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넘어가면요. 누구예요? 19번. 태양전지 나오네요. 자, 태양전지하고요. 왼쪽에 있는 뭐예요? 우리가 LED죠. 발광다이오드입니다. 왼쪽은 발광다이오드고요. 발광다이오드. 그 다음에 오른쪽은 뭐예요? 태양전지입니다.
그래서 발광다이오드는 전기에너지를 무에너지로 비대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고요. 태양전지는 비대에너지 전기를 바꿔주는 장치여서 두 개가 뭐한다? 서로 반대 에너지 전환을 받습니다. 다음 20번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문제 잘 보셔야 합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요, 공급한 열량이, 자, 문제의 조건에서 여러분 체크할 거 들어갈 게 있어. 뭐야? A, B가 한 일량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공급한 열이 B에서는 200줄로서 10%한 일, 한 일량이 얼마가? 20줄만큼 일을 한 거야. 그러면 얘도 똑같이 몇 줄을? 20줄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100줄을 공급해 준 거네. 맞지? 그러면 A가 한 일의 양은 40줄이 아니고 얼마라고요? 20줄이 답이 되겠고요. 가에 주어진 열에너지는 100줄 맞네요. 그러면 Q2의 값을 빠져나가는 건 얘는 얼마가 빠져나갈까? 200 중에 20만 이랬으니까 180줄이 빠져나가겠고요. A에서는요, 100줄 중에 20줄만 이랬으니까 몇 줄이? 80줄이 빠져나가겠네. 그럼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는 얘기가 뭐한가? 틀렸네요. 그러니까 얘는 정답이 뭐? 이름만 맞는 게 되니까 정답 몇 번? 2번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자, 21번부터인데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냐 하면 서술형 문제입니다. 그지? 서술형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선생님 서술형 문제가 안 나오는데요. 라고 하면 이건 뭐야? 객관식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풉시다. 자,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과 전사는 사람 적들구수 차이는 뭐에 대한? 공기, 산소에 대한 얘기입니다. 산소가 부족한 고산지대 사람들은 적혈구의 수가 저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아야 돼. 그래서 공기고요. 바닷속에 대한 얘기 누구다? 아까 얘기한 해수는 빛이고요. 그죠? 예, 사막열과 북년 온목의 온도야 온도. 그지? 그 다음이 선인장의 잎은 뭐 때문에? 물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환경면이 뭔지 각각 써라. 헷갈리지 않게 잘 쓰시면 되겠고요. 다음 22번입니다. 자, 문제에서요. 가의 관계가 무엇인지 쓰랍니다. 가가 뭐라고요? 반작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반작용의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광합성을 통해서요. 그죠? 광합성을 통해서 대기의 성분이 이산화탄소를 뭐로 바꾼다? 산소로 바꾸면 공기의 성분을 뭐한다? 바꿀 수 있다. 오케이? 그 다음이 나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작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얘기는 뭐게요? 라고 한다면 뭐 온도에 대한 적응을 보든가 아니면 빛의 세기에 대한 얘기에 대한 적응을 보여주든가 그죠? 혹은 빛의 파장에 대한 예를 보여주든가 적절하게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되겠죠? 다음 갑니다. 23번. 자, 다음 문제는 대면 용어를 쓰래요. 뭐라? 1.5만에 터득하는 생물 전체의 무게를 뭐라고 한다고요? 생체량이라고 얘기하죠. 됐으나 다시 봐서 원래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입되는 생물을 뭐라고요? 외래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굳이 맞춤법 잘못해갖고 틀리면 이제 억울합니다. 자연적으로 그별 생식 가능한 자손을 낳아주는 생물의 집단을 뭐라고 한다고요? 종이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개체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종 혹은 개체군. 개체군이라고 표현해놓고 종을 가로하는 게 훨씬 낫겠네요. 됐죠?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24번 문제네요. 자, 복잡한 먹이구리 있는데 개구리를 남획합니다. 그럼 개구리를 남획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렁이, 두더지, 개체수에 대한 얘기네요. 지렁이는 뭐 할까? 증가. 두더지는 뭐가 될까요? 증가하겠네. 두더지 증가할까? 뱀의 개체수는 감소할 거예요, 여기. 지렁이가 많아지니까 두더지 증가하겠네요. 그렇게 되겠지.
다음 25번입니다. 에너지량이 감소하는 이유를 쓰시려고 했네요. 이유가 뭐예요? 상해 영향력에서 에너지량이 감소하는 이유는 호흡을 통한 무슨 에너지? 열 에너지로 뭐한다? 방출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라고 이해합니까? 생태계 내에서 물질은 뭐가 된다? 순환이 됩니다. 물질은 순환이 되는데 뭐가 에너지는 뭐가 되지 않는다고요? 순환되지 않는다. 됐지? 다음 26번입니다. 영양능계별 에너지는 모두 10%가 생산자가 가진 에너지량은 3만이랍니다. 에너지량이 1이 되지 못하면 해당 영양 단계를 존재할 수 없대요. 와우! 가의 에너지량 프리미를 그리랍니다. 그럼 제일 처음에 뭐예요? 에너지량이 얼마부터? 3만. 그럼 그 중에 몇 퍼센트가 10%? 그 다음 단계가 얼마? 3천. 그 다음은 얼마? 300. 그 다음엔 30. 마지막에 뭐죠? 3까지 그리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리면 되겠죠? 생산자가 3만부터 시작해서 모두 효율이 10%였으니까 3333 이렇게 뭐한다? 올라갈수록 10%로 적어주면 되겠네요. 다음 26번까지 했어요. 27번 봅니다. 아하 이거 봐라. 현우 녹조류와 생물 A씨가 먹이 사슬을 이루고 있는 어떤 생태계에서 각 생물의 개체수가 증가해서 나머지 생물의 일시적인 개체수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녹조류가 증가했더니 뭐가 됐어요? A도 증가, B도 증가, C도 증가했어, 그지? 근데 A 개체수가 증가했더니 녹조류는 뭐합니까? 증가한다는 얘기는 A와 녹조류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없다? 관련이 없네요. 근데 A가 증가했더니 B도 증가했어. 그럼 무슨 얘기야? B가 A의 뭐다? 피식자가 되겠네. B가 A의 그지? 그럼 B의 개체수가 증가했더니 뭐예요? A가 감소했다는 얘기는 맞고 C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아하 얘는 녹조류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녹조류부터 C로 가겠네요. C로 갔다가 뭐가 되죠? B의 개체수가 증가했더니 C의 개체수가 증가했어. 그지? A의 개체수가 증가했더니 그럼 A 다음에 누구야? B가 최종 논리자겠네요.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각각에 대한 얘기가 맞을 거예요. 그지? A의 개체수가 증가했더니 녹조류는 관계없이 증가했고요. B도 뭐 했어? 증가했고. 그지? 그러면 C는 뭐 할까? 감소가 되겠네요. 하위 영향 단계니까. 그럼 B의 개체수가 증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녹조류는 A가 감소하니까 A나 C가 뭐 한다? C가 증가하니까 얘는 감소가 되어야 되겠네. 그래서 기억은 뭐다? 감소, 미음도 마찬가지로 감소가 되겠네요. 오,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꽤나 괜찮은 문제네. 자, 그래서 27번까지 풀었고요. 28번 봅니다. 자, 생태계 뭐를 통해서 먹이사슬을 통한 생태계 평이 다시 유지가 되는 과정입니다. 성해가 일시적으로 증가 직후 해당은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겠지만 해초는 뭐한다? 감소하겠죠. 그지? 그 다음에 29번 문제입니다. 29번 문제는 1800 몇 년부터 80년부터 2010년까지 대기 중 이산화탄 평균濃도 와우 얘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문제에서 이산화탄소의 농도에 대한 얘기가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계절별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CO2의 농도,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지는 게 언제다? 겨울이야. 낮은 게 언제야? 여름이야. 아, 그래서 겨울철에 이산화탄소 높은 이유 두 가지 뭐라고요?
난방 연료의 증가, 화석연료 해상이 난방 연료로 사용되는 게 증가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고요? 광합 성능의 감소에 대한 얘기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변화의 주요 원인은 에너지 전환의 관점을 사용해서 서술해주고 있네요. 야, 이산화탄소 농도가 에너지 전환의 관점을 표현해서 쓰라고? 오케이. 그럼 무슨 얘기야? 화석연료의 무슨 에너지? 화석연료의 화석연료가 가지고 있는 무슨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가 뭐로 전환되는 거죠? 열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뭐한다? 많아졌다라고 볼 수 있으면 되겠고, 자, 기권의 변화와 그로 인한 수권의 변화를 한 가지만 들래요. 기권의 변화가 뭐예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게 됐고요, 그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수권은 뭐가 된다? 수권은 열팽창? 열팽창에 의한 뭐야? 수면의 상승 정도를 들어주면 되겠네요, 그죠? 나머지는 해답 보세요. 다음 뭔데? 왜 여기가 보여? 이거 보이면 안 돼. 그지? 왜 갑자기? 자, 그 다음에 30번 문제 갑니다. 아, 이게 학교 시험에 나올까? 온실효과에 대한 얘기인데 얘 맞추는 방법 가르쳐 드립니다. 맞추는 방법 가르쳐 드리면요. 전체 100 중에요. 태양국산 중에 30 정도가 반사가 되고요. A가 얼마냐면 25입니다. 위에 흩어진 게 45고요. 그래서 자 2에서 여기 나간 양이 4고요. 그럼 나머지 얼마가 66이 빠져나가고 얘가 88이에요. 그럼 88이면 제가 알기로는 104 중에 뭐 한다? 빠져나가야 되겠죠? 104가 아니구나. 이제 계산을 다시 해야 되겠네. 자, 여기가 총 얼마다? 154니까 여기서 빠져나간 양이 얼마? 129가 되니까 133겠다. 133에 4가 빠져나가고 129가 여기에 들어가면 합한값이 여기와 밖에 나타난다. 그래서 A 플러스 B래요. A 플러스 B는 얼마예요? A 플러스 B는 C와 F 중에 얼마인데? 70인데? 그럼 얘는 누구야? G와 F를 더한 값하고 바뀌었네. 그지? A 플러스 B의 값은. 자, 온실기체가 단기간에 뭐가 된다고요? 복층을 한답니다. 그러면 두 개의 복층이 커지는데 얘예요, 얘. 88하고 누가 커진다? 얘 133. 아시기에서 G와 누가 2. 2와 G가 뭐한다? 커집니다. 얘를 가르쳐 주셨으면 학교 시험에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다음 31번입니다. 아라리아. 자, 사막하고 들어오는 유년대는 곳에 위도를 쓰고 그 이유라고요. 약 30도 묵습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중위도 고압대에 의해서 뭐가 돼요? 얘는 강수량보다 뭐가 많다? 증발량이 많아서. 그지? 증발량이 많아서. 야, 결과로 나온 설명을 하고 우습다 얘. 다음 AC 순환의 명칭이라는데 A가 뭐라고요? 극순환이고요. 그 다음에 C가 무슨 순환? C가 헤들리 순환입니다. 헤들리 순환. 그 다음이 B순환의 지상풍. 지표면에서 부는 바람이 뭐라고요? 편서풍이죠. 이렇게 적어주시면 정답이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31문제를 풀었습니다. 이 중에서 똑같은 문제가 나올 텐데 다음 32번입니다. 북방구에 되게 A 순환을 쓰고 A 순환이 뭐라고요? 헤들리 순환이에요. 그죠? 헤들리 순환 세포고요. 직교에 부는 바람의 명칭이 뭐라고요? 아, 북동 무역풍이다. 혹은 무역풍만 쓰셔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북동국도에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기 좋겠죠. 자, 기억으로는 해외 명칭이 돼요. 뭐예요?
북태평양 해류고요. 북태평양 해류는 누구 때문에 생기는 거다? 북태평양 해류고요. 누구 때문에 생긴다고요? 편서풍이 영향입니다. 그죠? 그다음 난류와 한류래요. 우리가 크로시오가 뭐다? 얘가 난류고요. 지금 고위대에서 설명은 이게 한류겠죠. 그래서 난류와 한류 구별하는 거. 자, 난류가 뭐가 높아? 기온이 높아. 하지만 한류는 영양 염류하고 그 다음에 용존 산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난류는 수온하고 염분이 높죠. 그런 것들 구별해야 됩니다. 다음 33번 예고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되게 높습니다. 자, 북태평양의 표층해류.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적도에서 여러분들이 평양을 쭉 하고 하다 뭐 북방은 무슨 방향? 반시야 시계 방향. 남방과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의 순환을 갖는다. 그래서 A에게 흐르는 해류 아까 이랑 똑같은 문제네요. 북태평양 해류 편서풍에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이 C에게 흐르는 해류의 이름을 적으시오. 북적도해류예요. 북적도해류가 수온이 가장 높은 해역이 어느 곳인지 쓰라겠네요. 어디예요? C겠죠. 저희로 갈수록 B해역을 흐르는 해류가 D해역을 흐르는 것 같은 게 B해역이 뭐야? 얘가 한류고 그지? D가 뭐라고? 난류라 했단 말이야. 흥합선 용존선설한 건 뭐라고요? 영향염유량이 높아. 반대로 수온과 염분은 누가 더 높아? 난류가 더 높고요. 구별합니다. 다음. 자, 위로 올라 35번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엘니뇨와 34번 문제 있구나. 위에 빼먹을 뻔했네. 예, 아까 똑같다. 전 세계 30도 부근에서 국가하는 까닭이 뭐라고요? 위도 30도는 뭐라 그랬어? 고기압대다. 무슨 기류? 하강기류. 대기의 대순환이 하강기류에 의해서 고기압대가 형성이 되므로 이때는 뭐야? 강수량보다 뭐가 더 많다? 증발량이 많아서 사막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다. 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그 다음 내려갑니다. 자, 35번 평상시가 엘니뇨예요. 연직 소음폭. 와, 연직 깊이에 따른 소음폭네요. 그런데 자, 여기는 서쪽 해안이 뭐예요? 온도가 높아. 여기는 동쪽이 더 높네요. 자, 이것만 보고도 뭐예요? 왼쪽이 뭐야? 평상시고요. 오른쪽이 뭐다? 엘니뇨라는 걸 찾을 수 있겠네요. 하나는 누구냐고요? 나입니다. 엘니뇨가 발생하는 원인은 뭐라고요? 무역풍의 약화죠. 정확하게 남동 무역풍의 약화라고 적을 수 없고요. 무역풍이 약화가 돼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자, 동태평양의 표층해류에 나타나는 현상은 뭐라고요? 바람과 해류의 용승의 세도라고 반드시 들어갈 문제가 쓰래요. 그죠? 남동 무역풍이 약화가 됨에 따라서 남쪽도 해류가 뭐한가? 해류가 약화가 되고요. 그죠? 그래서 뭐야? 용승이 억제가 된다. 됐습니까? 다음 36번 문제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표현 방식이 다르네요. 자, 평상시에는 이쪽이 뭐야? 저기압대, 오른쪽이 고기압대. 여기 고기압, 저기압이에요. 그런데 동태평양에 뭐가 된 거예요? 고기압 그리고 여기가 저기압이 되는 거야. 가와 같은 이변 현상을 뭐라고 한다고요? 엘니뇨라고 합니다. 그죠? 엘니뇨. 가에서랑 기준을 평상시가 비교하여 두 가지만 서술하시겠네요. 자, 동태평양에 무엇이 저기압대에 의한 강수 현상이 나타나고 그죠? 강수 현상. 그리고 수온이 뭐한가? 상승하는 효과. 그리고 용승이 뭐가 되는? 억제가 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네.
선택평량은 뭐 됩니까? 반대가 되겠죠. 반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 한다? 아, 위에 거 틀렸네. 여기가 고기야도 여기가 저기야도 여기. 됐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지금 36문제까지 왔어요. 또 넘어갑니다. 37번부터. 야, 40분이 끝난다. 네 문제. 자, 37번. 자, 지금 공급된 열이 A는 2Q0에서 Q0에 됐으니까 A가 몇 퍼센트? A는 50%네요. A의 열률은 50%. 그럼 B는 4Q조도 Q조수니까 얼마야? 25%. 아, 방출률이군요. 소리. 25%가 가지고 얼마야? 75%겠다. 그 다음에 C는요, 얘가 25%네요. 그리고 D는요, D는 6Q를 줘갖고, 그러니까 3분의 2 곱하기 100이니까 몇 프로? 66.7%야. 근데 E는요, 8Q 줬는데 5Q가 사라졌으니까 얘는 얼마야? 8분의 3 곱하기 100일 거예요. 그리고 가장 효율이 큰 건 누구다? 열효율이 큰 건 B고요. 그죠? 몇 퍼센트? 75%가 나온 우리는 4Q0 중에 빠져나간 열이 뭐야? Q0니까 3Q0만큼 뭐 있어요? 일을 했으니까 얘가 몇 퍼센트? 75%가 나옵니다. 됐죠? 자, 세 문제 남았다. 8번. 야, 각종의 에너지 효율을 구하래요. 얘는 몇 퍼센트야? 주어진 전기력의 비에너지가 얘는 40%겠고요. 그죠? 얘는 40A 중에 10이니까 몇 퍼센트? 25%일 거야. 얘는 60에서 3이니까 몇 퍼센트? 야, 20분의 1 곱하기 100이면 5%겠네요. 그죠? 됐지? 두 문제 남았다. 자, 39번. 태양전지와 전구를 연결하고 나타낸 것이에요. 800개를 전기를 전하는 A를 공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180의 배열을 방출하는데 LED의 효율이 얼마라고요? LED의 효율이 90%랍니다. 그럼 여기서는 180%를 뭐했다? 에너지, 비에너지로 바뀌었으니까 효율이 90%라면 공급된 에너지가 얼마? 200J라는 게 나오겠네요. 그럼 태양으로부터 얼마 받았어요? 800J 에너지를 받았으니까 800줄 중에서 200줄만큼이 뭐야? 전개를 테니까 효율 계산하는 방식은 800분의 200 곱하기 100이니까 몇 퍼센트? 4분의 1 곱하기 100이니까 25%가 나오겠네요. 그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볼 거예요. 자, 에너지, 자동차. 자동차의 연료에 공급된 에너지 얼마? 80kJ입니다. 그런데 차가 이동하는 에너지는 20kJ이고요. 얘가 5kJ인데 대기가스에 손실된 에너지 기억의 값이 얼마다? 얘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으로 설명해 드리니까 기억의 값은 80에서 뭘 빼야 된다? 20과 5 더한과 빼면 되겠네요. 그러면 얼마? 55kJ이겠네요. 그러면 자동차 엔진의 효율은요. 엔진 효율은 전체 80kJ 중에 실제 움직인 건 20kJ만 움직였으니까 곱하기 100을 하니까 몇 퍼센트? 25%가 나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준비한 문제는 다 풀었습니다. 다 풀었는데 말입니다. 있나? 뒤에? 없지. 문제는 다 풀었는데요. 여러분들 카톡에요. 각각 학교들 작년 저것도 올려놨습니다. 기출문제들. 작년 기출문제를 올려놓았으니까 한 놈 또 사라졌어. 어떤 식이요? 벌써 튀었어? 알았어. 자, 그러니까 그것들 꼭 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 전날에는 예상 문제를 올릴 거예요. 예상 문제 올리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직전 수업도 온라인 수업으로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문제 풀다가 모르겠는 것들은 카톡으로 뭐 한다 저한테 질문하시든가 뭐 많은 부분이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저하고 약속을 미리 해서 줌으로 여러분들 뭐 한다 밤 늦게라도 설명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미리 얘기를 합시다. 왜냐하면 컴퓨터가 여기 있으니까 제가 집으로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고요. 힘든 만큼 여러분들 그리고 남주는 토요일도 들어와야 돼. 내가 불러낼 거야. 니네 동아들 있을 때 그 시험범위 맞춰서 여러분들 저기 할 테니까 알았지? 고생했고요. 문제 열심히 풉시다. 빠이. 고생들 했어. 야, 나가는 거 겁나 빨라. 씨. 서연이. 저기 안 됐나? 혁주 왜 들어와, 씨. 나가. 가, 서연아. 다 끝났슈. 혁주는 왜? 선생님, 뭐, 그 뭐지? 저희 그 바로 앞 단원도 들어가는데, 그 앞단원 그것, 문제? 네, 그것도 보내줄 수 있어요? 지금은 힘들고 내가 내일 중으로 보내줄게. 네, 고생했어. 감사합니다. 음.